경제는 글로벌하게 매주 목요일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지난주에 한번 못 뵀는데 너무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 그 사이에 확 더워졌죠. 네. 두 분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한 주 빠진 게 엄청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허전함. 쇼킹. 뭐랄까 그러니까 이 그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다 금단 현상 뭐 이런 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루틴하게 네네. 돌아가던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하니까 예, 예. 조금 아쉽긴 했는데 네네네. 오늘은 또 그 내용까지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사이에 쌓인 국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2주 만에 뵈가지고 오늘 막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에 현지 시간입니다. 부채 한도 문제를 재논의했는데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미국 정말 부도나는 거 아닌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뭐 현 상태로 계속해서 부채 협상에 타결을 되지 않는다면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 디폴트라는 게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흔히 세간에서는 부도, 한국금융위원회에서 부도한다고 그러죠. 부도는 약속한 날짜에 약속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약속엔 돈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 만기가 되면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빌린 돈 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지 못하는 것을 부도라고 그러고 예. 이 부도나 디폴트는요 굉장한 큰 이 후폭풍이 있는 게 그 못 갚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줄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때 못 주니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부채 협상 이렇게 티격태격한 게 건국 이후로 78번 있었어요. 이번이 79번째거든요. 한 번도 부도 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볼 때 부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발권국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달러를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어떤 시스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어떤 내부 국내 정치 문제로 충분히 타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디폴트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폴트를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디폴트를 둘러싸고 말이 많으면 미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 올릴게요. 네네. 소장님께서는 일단 교수님께서는 6월 1일 이전에 디폴트 없이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역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거죠. 이 합의점이라는 게 재정 한도를 늘려주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몇 차례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안건 중에 가장 쉬운 것부터 일단 우리도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풀죠. 근데 맨 마지막에 끝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거 경험상 지금도 현재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일본으로 오기 전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원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일본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을 이제 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또 말없이 갈 수도 없는 거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이제 21일 날 조기 귀국할 테니 그때쯤이면 뭔가 점진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틀은 좀 잡아놨다. 하지만 메카시 하원 의장의 얘기는 좀 결이 좀 다르죠. 우리가 아직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디폴트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과연 부도가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이게 정확한 시점
시점도 지금 약간 좀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6월 1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6월 달이 되면 미국이 그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6월입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세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딱 끊어가지고 언제까지 협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이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게 너무 좀 복잡한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간 거죠. 그전에 이제 쉬운 국면이었다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남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그 21일까지 잘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고 나서 21일 이후에 사실은 다른 나라를 더 갈 예정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순방 일정을 지금 취소하고 바로 21일에 귀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급한 거 아니야? 뭔가 어려운가? 막 이제 이런 지금 사람들이 짐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설마 미국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무슨 협의를 한다고 해도 밀고 당기기를 해도 설마 나라를 부도나게 만들겠어?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디폴트는 안 간다. 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바이든의 발언이나 이 행보라는 게 조금 불안함은 주고는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디폴트는 뭐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디폴트를 가느냐 마느냐보다 일단 지금의 이 현 상황, 이 우려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2년 전인 201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우리 그 청취자님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2011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그 현재 디폴트가 날 예정 시점도 그때도 2011년 여름이었고 또 그 당시에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그때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었어요.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8월 달에 타결이 돼서 디폴트 없이 막 싸우다가 막판에 극적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타결되자마자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 국채 채권 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언제 디폴트는 안 갔지만 그 가는 과정까지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네.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최상급이었는데 한 등급 떨어뜨렸어요.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군요. 네,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은 디폴트 없이 끝났다 하고 안심하고 주말에 여행들 떠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말을 조심하자. 맞아요, 이게 생생경제의 모토 하나 있잖아요. 네네. 주말에 불안감이 증폭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장 열자마자 주가가 대폭락한 겁니다. 그것이 블랙 만데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약 25%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하루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간 계속해서 하락세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의 GDP도 3분기, 4분기 마이너스였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쇼크는 훨씬 적었어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쇼크는 다른 나라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은 발권국이니까 사실은 쇼크가 와도 스스로 자력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흥국들 주가 반토막 나고 한국 경제도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오냐 안 오냐 이것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자꾸 싸우면 자, 이 대목 이런 거 하니까 일부 그 전문가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신용평가회사들이 문제 아니냐. 왜 국가 등급을 떨어뜨리냐. 미국이 안 망할 줄 알면서. 신용평가회사들 불러가지고 신용평가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메이저가. 무디스, S&P, 피치가 있는데 이 세 사람 불러가지고 야 우리 디폴트 안 갈 테니까 좀 싸우더라도 등급 떨어뜨리지 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용 등급이라는 게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신용평가 회사들이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봅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는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 안 살래 하고 던져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신용평가 회사의 지표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바로메터가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바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디폴트 자체가 아니라 디폴트 논쟁을 둘러싸고 야 이거 미국 국채 이거 너무 지겨워. 가뜩이나 지금 중국과 미국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지금 그래도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하자.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 편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쇼크, 2011년의 쇼크가 올 수 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 당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의회가 미 정부랑 의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이제 서로 간에 어쨌든 이견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공화당의 전략이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 이제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여당이고요, 공화당은 야당이죠. 네. 이렇게 구조를 보면, 근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질질 끌면 끌수록 여당이 불리한 게 아니라 야당이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셈법들이 복잡합니다.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는 이번에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부채 한도를 늘려줬어요. 오히려 예. 사이에 삭감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두 가지 기후협약이라든지 학자금에 대한 것들은 깎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올려줬으니까 우리 하자. 그 세부 항목에서 이제 그런 좀 쉽게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의 지금 입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룰 때 파월 의장 얘기를 다룰 때 파월 의장이 과연 지금 미국 경기를 소프트 랜딩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 보통 그 하원의 의석수가 많으면 과반수 되면 그 투표를 해서 한 번에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투표를 10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당선을 한 번에 안 시켜준 거죠. 그럼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뭔가 장악력이 좀 없나요? 그렇죠. 의회에? 메카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일부 소수 강경파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 과정이 꽤 있었다라는 게 메카시 하원 의장의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에서 보는 것 그리고 경제계에서 보는 것은 보통 이제 하원 의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대통령과 주도권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지금 바이든 눈치도 봐야 되고 바이든과 싸워야 되고 네. 한편으로서는 뒤에 있는 자신들의 원로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원로들 눈치도 봐야 된다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런 것들을 합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들이 증폭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놓고 본다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혹시 지금 이제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서로 간에 시간만 끌게 된다라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저희가 이제 지난 뭐 한 달 전인가요 뭐 다뤘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때 당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쉽게 협상 안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장선으로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요 미국의 정치인들 상당수는 디폴트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디폴트를 가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년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중대한 선거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하원 435명 전원 교체 또 상원 3분의 1 교체 주지사 선거 등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해단 말이죠. 선거에 했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서로의 셈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들은 셈법이 다릅니다. 예. 자, 디폴트를 만약에 가는데 그것이 민주당 책임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줘 가지고 디폴트를 갔다. 그러면 이것은 공화당이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요. 디폴트 와서 나라는 혼란해지겠지만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다 뒤집었으니까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완전히
그 이제 반대당이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공화당은 왜 쉽게 안 해주느냐? 공화당도 일부에서는 디폴트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치 강령이 적은 정부 세금을 적게 걷자는 것이거든요. 공화당의 유권자들은 세금을 적게 하는 데 대해서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세금에 대한 피로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부채 한도를 초과했단 말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해주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많이 썼다는 걸 국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 말이죠. 예산권은 하원이 하게 돼 있는데 이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준 게 아닙니다. 이미 늘려줬어요. 예. 늘려줬는데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늘려줄게. 그런데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되니까 민주당 바이든 정부도 예산 좀 깎어. 공화당에서. 공화당에서 민주당 보고 주장하는 네. 거죠. 그 예산을 깎으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그때 다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다 안 썼어요. 예. 그거 원상 복귀해.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안 끝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쓸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이 자금 이것을 일도 안 하고 받는 사람이 많다. 공화당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한테만 줘. 지금 이런 조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인을 안 합니다. 사인만 하면 통과가 되는데 거기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있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도 늘려줬는데 바이든이 세금 많이 쓰려고 재정 삭감하는 거 사인 안 했기 때문에 바이든 책임이야. 여기에 대해서 두루 셈법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협상 쉽게 안 끝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서로가 서로 자기가 유리한 것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은 메카시는 사실은 중도 온건파인데 강경파 세금을 깎자 이런 강경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바이든 혼쭐을 내줘야 된다. 바이든이 재정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받아들이면 바이든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예. 이럴 때 인플레 감축 법안도 돈이 없어서 못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의 정쟁이지 이번 사건은 미국이 돈이 없어도 아니고 미국이 경제가 파탄이 오서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의 디폴트하고는 성격이 토탈리 디퍼런트 완전히 다르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깊이 뜯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설마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 외의 의견도 이건 결코 가볍게 볼 만한 의견들이 아니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 선거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 그러니까 외견상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둘 다 완전히 극단까지는 갈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서로 간에 조금 한쪽이 욕을 먹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고 싶은 것들이 서로 욕심이니까 그 상황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한 1분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사례들이라도 보면 지금 단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본다라면 그 과정이 태풍이 와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미풍이 거죠. 와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태풍을 염두에 두고 방어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그래서 지금 디폴트 안 난다. 그걸 걱정 없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이나 우리 한국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외환보유고 관리라든지 금리 환율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매우 엄중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하면서 부채 한도 그 상향하는 그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6월 1일 전에는 합의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두 분이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을 짚어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가 나올 때 자꾸 이제 어떤 것과 함께 연상이 됐냐면 이제 궁금증도 생기는 것이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당시 겪었었잖아요. 그때 뭐 외환 보유고 바닥나고 뭐 기업들 막 파산하고 대량 실직 사태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IMF에 구제금융 신청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IMF 체제가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나라가 당시에 디폴트였던 건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디폴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디폴트하고 1997년, 8년의 한국 디폴트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디폴트는 미국 경제 지금 잘 나가는데 정부 회계, 가버먼트, 행정부 회계가 지금 부채 한도를 제때 잘 못 쳐가 삐걱거리는 것이고요. 1997년에 한국의 디폴트는 한국에 외화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사오지 못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외환 보유고가 적은 날, 마지막 날 국가 부도 직전 날 35달러로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부채 그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석유도 못 사오고 경제 파탄이 나는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은 외환 부도고 지금은 미국은 정부 회계 부도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무섭냐? 외환 부도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 나라 거래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야. 정부 부도는 정부 스톱하고 정부 대신에 기업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네요. 더더군다나 미국은요. 말하면.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떨어져서 국가 부도가 났는데 위기까지 갔는데 그때의 외환이라는 것은 달러예요. 달러에 다른 나라 기축통화 좀 있으면 대부분 달러면 달러가 없어서 국가 부도에 갔었는데 미국은 외환 보유고가 아예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 돈 자체가 다 외환입니다. 네? 그러네요. 미국은 달러가 곧 그 나라의 그 경제력이지 따로 외국환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달러 찍어내면 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외환 부도라는 것은 적어도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는 그런 외환 위기 국가 부도는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돈을 국회의 규정에 따라서 못 쓰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은 이 디폴트 위기가 상당히 우리하고는 우리처럼 사람이 실직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우리가 구조조정 가정 거쳐야 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다만 이 미국의 디폴트도 경제라는 게 내가 받을 돈을 그날 못 받으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그것은 쇼크가 아주 우리 차 박사님 얘기하시는데 미풍일지 태풍일지 아니면 토네이도일지 퍼펙트 스톰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는 한 집안에 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제 갚아야 될 친구가 왔을 때 카드를 갚을 돈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런 거고 지금 미국의 재정 지금 이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용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남편 입장에서 보면 용돈을 좀 올려달라는 거고 아내는 용돈은 지금 못 올려주겠다고 디테일한 거 싸운 거죠. 지금 남편 입장에서 용돈을 받아서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지 이 집안에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용돈 갖고 부부가 싸우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이럴 일이에요 지금. 그 남편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내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미국에 갚을 돈도 한국에 갚을 돈도 안 걸고 네네. 금융시장에 은행에 갚을 돈도 안 갚으면 은행이 부도가 되는. 빈살만 부부 정도가 싸우면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이 부부싸움 너무나 진짜 큰 싸움이고 너무나 파급 효과가 여파가 크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부싸움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또 다른 오늘 다뤄볼 핵심 주제는 G7 이야기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G7 참석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귀국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 G7 이제 일본에서 내일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말 그대로 7개의 나라들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 7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8개국의 정상들이 초청이 됐어요. 거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된 건데요. 가서 G7과 확대 회의도 갖고 뭐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 다자, 외교 활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초청국으로 가게 된 게 4번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그냥 G8 가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G7이라는 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 그러니까 똘똘한 나라 7개의 모임이거든요. 그렇다면 똘똘한 나라는 경제력이 많은 나라 순서로 7나라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1970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좀 경제가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인당 GDP로 보면 거기에 그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G7 하면 이탈리아 빼고 한국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G7 자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실제로 똘똘한 7개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나라 빼기는 그러니까 아예 G8을 해서 한국을 넣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일본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G7 가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한국을 넣어주면 한국하고 또 바로 밑에 있는 호주 같은 나라 우리 G9 하자. 이럴 그렇죠. 테니까 선뜻 결정을 못하는 건데요. 제가 G7 회담에 제가 특파원 할 때 취재를 많이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마다 당시 2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나 이런 왜 우리나라는 G7 무대에 얼굴을 못 내밀까. 지금 G7이라는 게 세계 경제의 판을 짜는데 우리가 판을 짜는데 옆에 없어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굉장히 마이너스다. 그런 면에서 G7이든 G8이든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한국을 넣을까 말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 보라도 초청을 받아 간 거. 이것은 우리 경제력의 대단한 발전이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 또 실제 세계 경제를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이 기화가 돼서 G8이든 G7이든 우리도 정식 멤버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그러면 그 G7, 뭐 G8 이렇게 정식 멤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까? 일단 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없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의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준을 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체계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나름대로 G7이 기득권이 생겼다라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반대를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더군다나 요 몇 년 동안 일본과의 우리가 이제 조금 미묘한 신경전을 계속 벌여왔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화해 무드가 급격히 되다 보니까 일본도 아직 확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일본이 조금 그 반대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득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G7이 하고 있는 것이 외교, 재정, 통상에 대해서 국제사회 기여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일관성 있는 대외 정책을 또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관성 있는 대외 정책이라는 건 누구 기준일까요?
미국이라든지 G7 국가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강경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어떤 뭐 딱 강경책을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 했었던 부분들이 그들이 볼 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나름대로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네. 그들이 우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 또한 협상이기 때문에 또한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 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7개 나라의 만장일치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전원 동의가 있어야 전원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엔에 가보셨잖아요. 유엔에 가면 네네. 뭐 200개 나라들이 많은 나라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유엔의 사무총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회의만 주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유엔은 누가 움직이느냐?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움직입니다. 그 5개국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국제 그 정세나 외교 안보에서 안전보장이사회 5국이 있다면 경제를 움직이는 데는 G7이 거부권을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지면서 다 이 7개 나라가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디지털 새로운 시대가 와서 어떤 디지털의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AI 같은 거 이런 것을 이걸 표준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규제할까 말까 이 G7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걸을까 말까. 자, 그다음에 지금 IMF라고 국제통화기금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우리가 그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주식회사예요. 주식 기분이 제일 많은 데가 미국. 그다음에 이 G7 국가들이 많습니다. G7 국가들이 뭉치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본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한국의 가입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그러니까 생생 경제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가 경제력을 막 키워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일본에 구글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의 경제력부터 키우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갑자기 확 늘어나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G7, G8 이번에 이제 가서 뭐 이제 이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고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의 바람 때문에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뿐인 거죠. 네. 이번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건 한일 정상회담, 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거가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 그러니까 초청받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급작스럽게 정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원래 이 회담 자체가 예정돼 있는 건 꽤 오래 전이지. 다음 회담까지도 정해져 있지만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초청이 된 걸로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옆에 그 주 이제 멤버는 아니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옆에서 이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요. G7에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논의 과정에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G7은 G7들끼리 하고 초청자들 한 번 불러서 밥 한 끼는 사줘요. 밥은 한 끼 사주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8나라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4번 초청을 받았지만은 같이 갔다. 어디까지나 없어 보여 불과합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담은 새 정상이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바이든 온 김에 히로시마에서 같이 한번 만나 그건 G7과 별개로 만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지는 뭐 구체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난 거는 없고 그냥 바람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나 뭐 북핵 문제 오갈 것이고 그죠. 뭐 미국이 지금 중국 견제하는 것과 관련한 뭐 그런 이야기들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만약에 맞으면 다음 주에 좀 선물을 크게 주시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끝나면 일요일 날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성명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성명이 굉장히 구속력이 있어요. 앞으로 세계
정치 경제의 판을 짜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 G7은 정상회담 회의는 끝나지만 그 준비하는 그 팀들이 계속 그 1년 내내 그것을 팔로우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고요. 자,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러시아에 제재를 하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도와주자. 이거 정상회담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지금 자꾸 우리나라 사드 보복대라든지 다른 정치 외교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경제 보복을 자꾸 하거든요. 네. 그거 경제 보복하면 G7이 함께 해서 보복 당하는 나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중국의 경제 보복 압박을 차단하자. 요거는 들어갈 게 지금 저는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 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 히로시마 오염수. 그렇죠. 그거 선진국 G7은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방류해도 괜찮아 하고 넣어줬으면 하는데 과연 그것은 합의가 될지.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 7개 국가들이 G7이 합쳐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 경제 제재를 강화할 거야. 요거 넣느냐 마느냐. 요 문제도 테이블에 올라가는데 그 대목도 지금 중국 눈치를 봐서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요런 김덕 교수님이 이거 할 것이다라고 하면 하겠죠. 지시를 뭐, 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답을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무자들이 다 이거 받아듣고 한다고 있을 겁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다뤄볼게요. 제가 요거는 워낙 이 수치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서 매주 이 시간에 저희가 기준금리 이야기하고 물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지만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잠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5월 15일에 발표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7%입니다.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물가가 아니라 화폐를 많이 찍었다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요? 네, 화폐를 많이 찍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정권도 그렇고 그때 당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땔감 대신 지폐가 싸니까 질감으로 떼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금리라든지 통화량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그냥 찍어낸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돈 자체가 흔해져 버렸고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가 폭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현재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여담입니다만 파라과이에서 그 강도가 들어서 돈을 이제 가져가면서 아르헨티나 화폐소원은 놓고 갔대요. 도둑이. 네, 이거는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돈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은행 건 10,000원을 줘도 심지어 호떡 하나 못 사 먹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 너무 다들 10,000원짜리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극단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이런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올해 10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죠. 지금 짐바브웨는 이 물가 상승률이 10,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란 나라. 네. 튀르키예란 나라도 물가가 상당히 둑이 터졌어요. 그래서 인플레 상극에 한 해 뭐 50%에서 60%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 통화 관리를 돈 관리를 잘못하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나라들이 저희가 이제 안 와닿잖아요. 그 수치가. 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세계 경제 속에서 그 나라들이 그만큼 거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여파가 있는 겁니까? 기본 둘 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세계 경제 속에서 그 나라가 자기 몫을 제대로 잘 못 가져가고 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거를 정부가 조금만 관리를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특히 정부가 지금 돈을 찍어내는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인쇄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탕이나 마약과 같은 거요. 돈을 당장에 찍어내면 정부가 미국처럼 부채 한도 협상하지 말고 돈 찍어내서 쓰면 돼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늘어난 통화가 다시 물가를 올려서 또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 이 악순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지금 그런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고 바로 네. 우리가 이런 어떤 통화 정발과 물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자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일단 아르헨티나는 이것은 네, 30%요? 99%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폐 경제를 기본적으로 배웠다라면 기본적인 소양에서 돈을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시작했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기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땡전 한 푼도 없다는 말을 아세요? 네,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예. 땡전 그게 당백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화해서 1전짜리를 100전에 해당한다 당백전을 만들어 통화를 100배 전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땡전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 두 분과 이만 인사 나눌 텐데요.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